아, 네. 혹시 설명하기는 좀 힘든데 그런 불안감이나 어딘가 좀 공허한 느낌 그런 거에 사로잡힐 때가 있으신가요? 요즘 사회가 분명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유 또 풍요를 누리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우리는 종종 길을 잃은 기분이란 말이죠. 오늘은 바로 이 질문, 현대인의 이 복잡한 마음에 깊이 파고든 사상가죠. 에리히 프롬의 생각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참을 수 없이 불안할 때 에리히 프롬, 뭐 이런 제목이에요. 프롬의 핵심 생각을 아주 명쾌하게 풀어냈다는 평이 많더라고요. 아, 네. 에리 프롬. 정말 20세기를 관통하면서 심리학, 철학, 또 사회 비평까지 그 경계를 막 넘나든 인물이잖아요. 특히 그 유명한 책들, 자유로부터의 도피, 나 사랑의 기술, 또 소유냐 존재냐 같은 책들은 뭐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부, 어쩌면 수천만 부가 팔려나가면서 정말 큰 반향을 일으켰죠. 단순한 이론가가 아니라 그 시대의 고민에 정말 깊이 응답하려고 했던 그런 사상가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를 통해서 아니 왜 자유가 때로는 이렇게 버겁게 느껴지는 걸까 하는 거랑 또 우리가 겪는 뭐 우울감이나 고독감 이런 것들의 뿌리에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프롬의 답을 좀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제시한 어떤 희망이랄까요? 바로 사랑, 그리고 존재 지향적인 삶 이것들의 의미를 좀 같이 곱씹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프롬의 세계모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프롬의 사상이 흥미로운 지점 중 하나는 뭐랄까, 특정 학파에 딱 갇히지 않았다는 점 같아요. 자료에서도 언급되지만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에서 출발했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았잖아요. 마르크스 사상, 실존 철학, 심지어 뭐 선불교나 유대교 신비주의까지 넘나들면서 자기 사상을 구축했죠. 정말 폭넓어요. 맞습니다. 그 자료의 저자이신 박찬국 교수님은 그런 프롬을 니체가 말한 자유로운 정신의 소유자다 이렇게 보세요. 어떤 고정된 틀, 그러니까 프레임이라고 하죠. 거기에 갇히지 않고 진실을 보려는 태도.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현실에선 내 생각하고 조금만 다르면 그냥 귀를 닫아버리기 쉬운데 프롬은 인간의 행복과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지혜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려 했어요. 이런 태도 자체가 현대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죠. 아, 그런 열린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날카롭게 그 프레임 사고의 위험성을 지적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우리 편 아니면 다적, 선 아니면 악. 이런 식의 흑백 논리.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또 어떻게 갈등을 막 증폭시키는지 경고했죠. 네, 바로 그런 흑백 논리가 개인의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맹목적인 증오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일 겁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나치의 그 광기를 피해서 망명해야 했고요. 또 1차 세계대전 때는 평화를 외치던 지식인들이 정말 하루아침에 광적인 애국자가 돼서 적국을 저주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이런 경험들이 모든 이념이나 어떤 집단적인 선언 이런 걸 의심하고 개인의 이성적인 판단을 중시하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심지어 본인이 유대인이면서도 시오니즘, 그러니까 이스라엘 건국운동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는 점도 참 인상 깊었어요. 그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부당하고 결국 끝없는 갈등을 낳을 거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실제로 아랍인들의 권리를 옹호하기도 했고요. 그렇죠. 자신의 어떤 정체성보다도 보편적인 인간애를 더 앞세웠던 거죠. 대단한 지점입니다. 자, 그럼 프롬 사상의 가장 유명한 개념 중 하나죠. 자유로부터의 도피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근대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그 자유가 오히려 고독과 불안을 낳았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렇죠. 정말 역설적이죠. 중세 시대를 생각해보면 태어날 때부터 신분, 직업, 종교 같은 것들이 딱 정해져 있었잖아요. 개인의 선택지는 거의 없었지만 대신 강력한 소속감이나 안정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근대에 들어서 이런 전통적인 유대들이 탁 끊어지면서 개인은 그야말로 홀로 세상에 던져진 겁니다. 아, 홀로요? 네.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이걸 프롬은 소극적 자유라고 불렀는데 이건 얻었지만 동시에 그 선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혼자 져야 하는 거죠. 세상이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 느끼는 무력감, 고립감 이런 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 불안과 고독이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그 자유를 그냥 반납하고 싶어 한다? 이런 거군요.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것 대신에 뭔가 강력한 무언가에 기대고 싶어지는 그런 심리요. 바로 그겁니다. 프롬은 나치즘이나 스탈린주의 같은 전체주의에 사람들이 막 열광했던 이유가
단지 뭐 폭력이나 선전 때문만은 아니라고 봤어요. 그보다는 개인이 느끼는 그 무력감과 불안에서 벗어나서 강력한 지도자나 집단과 하나가 됨으로써 안정감을 얻으려는 그런 심리적 도피의 욕구가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했죠. 심지어 현대 사회의 소비주의 있잖아요. 끊임없이 새로운 물건을 소유하면서 공허함을 채우려는 것. 이것도 비슷한 맥락의 도피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프롬이 직접 겪었던 일화가 이 부분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막 평화를 사랑한다던 선생님이랑 학생들이 전쟁에 딱 터지니까 갑자기 영국을 저주하면서 광적인 애국자가 되었는데 유독 한 선생님만 침착하게 영국은 한 번도 전쟁에 진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영국 국가 외우기 숙제를 내줬다는 그 이야기요. 아, 네네. 그 이성적인 모습이 프롬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하죠. 네, 맞아요. 그 집단적인 광기에 휩쓸리지 않는 개인의 이성, 그리고 용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딱 보여주는 일화죠. 그 경험 덕분에 프롬은 평생 선동적인 구호나 맹목적인 믿음, 이런 걸 경계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당신에게 한번 묻고 싶어지는데요. 혹시 너무 많은 선택지 앞에서 좀 압도당하거나 차라리 누가 좀 대신 결정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프롬이 말한 그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생각해 볼 문제네요. 그렇다면 이 불안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리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서 프롬의 또 다른 핵심 개념이죠. 소유냐 존재냐가 등장합니다. 삶의 방식을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죠. 네. 소유 양식은 말 그대로 무언가를 갖는 것에 집중하는 삶이에요.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넓은 집, 심지어 더 많은 지식까지도 전부 소유의 대상으로 삼는 거죠. 나는 내가 가진 것이다. 이런 등식이 성립하는 삶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그리고 불안을 낳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유물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은 늘 존재하니까요. 그렇죠. 결국 자기 자신마저 하나의 상품처럼 여기게 될 위험도 있고요. 한면에 존재 양식은 무엇이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를 들면 지혜를 쌓고 사랑을 나누고 무언가를 창조하는 활동처럼 내면의 능동적인 힘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이죠. 네. 단순히 그냥 숨 쉬고 사는 걸 넘어서 세상과 능동적으로 관계를 맺고 생명을 존중하면서 성장하는 삶.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이다. 또는 나는 살아있는 방식 그 자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프롬 자신이 이런 존재 양식을 사려고 노력했던 일화가 있다면서요? 네. 사랑의 기술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정말 엄청난 인세를 벌게 됐을 때도 그는 그 돈 액수 자체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책을 통해서 도움을 얻는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했죠. 또 오전 시간은 연구와 사색을 위한 신성한 시간으로 딱 정해두고 돈벌이와 관련된 일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소유보다는 존재의 가치를 우선시했던 거죠. 듣고 보니 현대사회는 정말 강력하게 소유 양식을 부추기는 것 같아요. 성공이나 행복이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에 달려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이야기하잖아요. 프롬의 이야기는 내가 뭘 가졌지? 이 질문 대신에 나는 지금 어떻게 존재하고 있지?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만드네요. 네, 바로 그 성찰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프롬은 현대인의 불안과 신경증의 원인을 프로이트와는 좀 다르게 봤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프로이트는 신경증의 뿌리를 주로 개인의 내면, 특히 그 유아기 성적 욕구, 리비도라고 하죠. 그것의 억압이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같은 문제에서 찾았어요. 하지만 프롬은 인간을 좀 더 사회적인 존재로 보고 신경증의 핵심 원인을 관계의 문제에서 찾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권위적으로 억압당한 경험이요. 관계의 문제군요. 그렇죠. 아이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하고 부모의 기대나 불안의 투사 대상이 될 때 깊은 고립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 신경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롬에게 불안과 고독을 이겨내는 근본적인 해답이 바로 사랑이었군요. 그런데 프롬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로맨틱한 감정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 프롬이 말하는 생산적 사랑은 그냥 푹 빠져드는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의식적인 노력과 기술이 필요한 아주 능동적인 활동입니다. 4가지 요소가 핵심인데요.
첫째, 상대방의 생명과 성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관심? 네. 둘째, 상대방의 필요에 기꺼이 응답하려는 책임감. 책임감? 셋째,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의 개성을 존중하는 존경. 존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를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인 지식. 이 네 가지가 결합될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라고 봤습니다. 와, 관심, 책임, 존경, 지식. 이게 다 필요하다니 사랑이 정말 쉽지 않네요. 특히 그 격정적인 사랑, 막 위대한 로맨스로 그려지는 사랑이 사실은 자기 내면의 힘이 부족한 사람이 상대를 우상처럼 떠받드는 우상숭배적 사랑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정말 날카로웠어요. 어쩌면 그 격렬함이 사실은 깊은 외로움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정한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서 더 큰 기쁨을 느끼는 활동입니다. 그러려면 자기 자신이나 가족, 집단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 이걸 프롬은 나르시시즘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서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프롬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고 봤어요. 자기 사랑이요. 이기적인 거랑은 다른 건가요? 네, 다릅니다. 여기서 자기 사랑은 이기심이 아니에요.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타인의 성장도 진심으로 지지하고 도울 수 있다는 거죠. 역설적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불안에서 도피하는 방식이 전체주의에 대한 열광이나 소비주의만 있는 건 아니었죠? 프롬은 사디즘과 마조이즘 그리고 파괴성이라는 개념도 이야기했는데요. 이것들도 단순히 성적인 도착을 넘어서는 심리적인 문제로 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마조이즘은 스스로를 되게 하찮게 여기면서 강력한 외부의 힘, 예를 들면 권위자나 국가, 심지어 운명 같은 것에 완전히 복종하고 의존하려는 경향이에요. 자기 자신을 그냥 내던짐으로써 고독과 책임감의 부담에서 벗어나서 안정감을 얻으려는 거죠. 아, 그럼 사디즘은 그 반대인가요? 네, 반대로 사디즘은 타인, 특히 약자를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열망입니다. 타인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고통을 주면서 자신의 힘을 확인하고 그 무력감을 보상받으려는 심리죠. 겉으로는 동전의 양면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에는 모두 개인의 약함과 고립감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괴성. 프롬은 이걸 네크로필리아, 그러니까 죽음 애호라고 불렀는데 이건 또 어떤 건가요? 좀 무서운데요? 네, 좀 섬뜩한 개념이죠. 네크로필리아는 살아있고 자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생명보다는 죽어있고 기계적이며 통제 가능한 것을 선호하는 성향입니다. 생명의 그 예측 불가능성을 두려워해서 모든 것을 무생물적인 것으로 만들려는 충동이죠. 예를 들면요? 히틀러가 패망은 직전에 파리랑 독일의 완전한 파교를 명령했던 것이 아주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고요. 프롬은 현대사회에서는 이것이 모든 것을 효율성이나 질서, 통제 아래 두려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생명 자체의 가치보다는 기능이나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태도도 넓게 보면 네크로필리아적인 성향과 연결될 수 있겠죠. 와, 듣고 보니 프롬의 경고가 지금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너무 날카롭게 들리네요. 현대인이 느끼는 그 내면의 공허함과 절망이 어쩌면 위험한 이념이 자라나는 토양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 말입니다.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질수록 뭔가 대단해 보이는 명분이나 강력한 지도자에게 쉽게 빠져들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롬은 사회 구조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 각자의 내면, 즉 성격의 변화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요 양식에서 존재 양식으로 나아가려는 개인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사회 구조가 바뀌면 인간성도 저절로 좋아질 거다 이렇게 믿었던 일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생각과는 좀 다른 지점입니다. 그럼 우리가 존재 양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좀 막연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네, 프롬이 제시한 몇 가지 방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소유하려는 욕심보다는 나누고 베푸는 데서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나누고 베푸는 것. 둘째,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 생명 존중. 셋째,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지금 여기에 충실히 깨어 있으려고 하는 것. 현재에 집중하기. 넷째, 다른 사람이나 외부의 평가에 기대지 않고 자기 생각과 판단에 따라 독립적으로 서는 것. 독립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꾸준히 자기를 성찰하고 수양하는 자세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아, 꾸준한 자기 성찰. 이게 참 중요하겠네요.
물론 현실에서 완벽하게 존재 양식으로만 살기는 어렵겠죠. 대부분은 소유와 존재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릴 테고요. 맞습니다. 프롬도 세상을 흑백으로 나누려고 한 건 아니에요. 다만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왔습니다. 우리가 소유보다는 존재를, 지배보다는 사랑을, 파괴보다는 생명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가 하는 점이죠. 프롬 자신도 폭력혁명이 아니라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서 사회가 점진적으로 더 인간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바랐습니다. 중요한 건 그 지향점과 꾸준한 노력입니다. 자료의 저자이신 박찬국 교수님도 한국 사회가 정말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그 이면에 깊은 불안과 소외감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하셨다죠. 프롬의 이야기가 오늘날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어쩐지 마음은 더 공허해진 것 같다고 느끼는 우리에게 특히 더 와닿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분명 그렇죠. 오늘은 에리히 프롬과 함께 왜 우리는 자유 속에서도 불안을 느끼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행복에 다가갈 수 있는지 탐색해 보았습니다. 자유라는 선물이 때로는 버거운 짐이 될 수 있고 그 무게를 피해서 우리도 모르게 자유로부터 도피하려 한다는 통찰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해답으로 제시된 존재 양식의 삶과 생산적 사랑, 단순히 소유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능력을 키우고 타인과 진정으로 연결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죠. 동시에 사디즘이나 마조히즘, 네크로필리아와 같은 그런 왜곡된 도피 방식에 대한 경고도 결코 가볍게 넘길 수는 없고요. 결국 프롬의 메시지는 우리 각자의 삶의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나요? 당신의 삶에서 진정한 자유와 사랑, 그리고 의미는 어디에서 오고 있나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프롬은 사회 변화와 개인의 내면 변화가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이 풍요로우면서도 동시에 불안한 사회 속에서 당신은 어떤 존재의 방식을 실현하면서 내면의 자유와 타인과의 깊은 연결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물질 너머의 가치를 어떻게 찾고 또 키워나갈 수 있을지 프롬의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게 합니다.